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다른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은 법원 경매와 경제 상식, 투자 성공 사례와 경험담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방송이 시작됩니다. 자, 질문 올라온 거 또 하나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인은 어디까지 할까? 예. 확인을 어디까지 할까요? 해서 뭘 확인한다는 소리인지는 몰랐는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질문 들어보면. 자, 아직 찬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봄맞이 꽃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네요. 이번 봄은 최대한 자제하고 경매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경매라는 것은 평생 배워놓으면 평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연습 같은 거죠. 운전을 한번 면허를 따 놓으면은 처음에는 좀 어설프지만은 점점 운전하다 보면 갈수록 능숙해지기 마련이고,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또 자만해가지고 뭐 접촉사고도 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험 몇 번 이렇게 보험 수리도 좀 하다가, 그죠? 사고 처리도 좀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운전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얻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운전이 능숙해지면, 그 운전으로 이제 조금 더 어떤 운전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또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자기의 본업에 도움되는 운전을 사용하기도 하죠. 운전을 그렇게. 경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좀 배우고 좌충우돌도 좀 하면서 경매에 대해서 조금씩 능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경매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기가 하는 본업의 사이드 잡으로 이제 경매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처럼 경매를 이제 막 배우려고 몸 풀고 있는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의 법률 상담을 본의 아니게 해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매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어떻게 알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뭐, 매매, 뭐 또는 취득세 등등 세금에 관해서도, 또는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대한 분석, 이런 상가는 어때? 이번에 이런 빌라를 살려는데 어때? 뭐 이 아파트는 오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경매하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경매는 누구나 좀 배워 놓아야지 되는 거죠. 저는 그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로 이제 막 그 경매 물건에다가 뭐 전세 사기에 입찰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또는 뭐 최근에도 보니까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전세 사기를 정부가 빨리 해결 안 해줘서 막 되게 분노에 찬 그 어떤 여성의 말을 들었는데, 자기 어떤 살림살이 형편에 맞는 작은 집을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출을 적게 받으면 되는 것인데, 대출 받아가지고 좀 큰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자기의 법률적인 어떤 무지로 인해 가지고 사기를 당한 입장인데, 국가가 자기 그 보상 안 해준다고 큰 소리 치고 목청을 높이는 걸 보니까 너무 조금 황당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경매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가 뭔지,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앞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 보면은 그 말이 맞은갑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희처럼 어쨌든 부동산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것 좀 알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냥 어리광 떠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공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사업 못하면 국가가 대줘야죠. 그죠? 나도 사업하다가 누군가한테 사기당하면 국가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치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상하게 한 지난 7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경매를 한 진짜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지인과 통화하다가 올해 1월에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제가 경매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도 될까 해서 물어본 결과 소유자 A와 임차인 B는 건설업을 하는 친한 관계였고 소유자 A는 건설업종이 힘들어지면서 근저당 잡힌 은행에서 은행의 이자를 못 갚았고 은행이 이제 경매를 친 경우죠. 그러니까 임차인 B는 친한 사이였지만은 일단 점유하고 전입신고는 한 상태고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는 못했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입금해주고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입금해준 게 월세 입금인지 그러니까 무보증 월세인지 아니면 자기들 간에 이제 워낙 친하다 보면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야 나 2천만 원만 주고 와서 살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건설업자가 근저당을 걸었을 때는 근저당의 액수가 굉장히 컸을 가능성이 커요. 시세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근저당이 있다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손쉽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또 이 건설업을 하는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소유자 A에게 B가 어떤 자기가 이제 공사비로 어떤 줬던 부분에 있어서 그 공사비 채권을 일부 못 받아가지고 그럼 차라리 너 이 집에 와서 임차인으로서 우선 살면 안 돼? 뭐 이런 즉 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소유자 A가 그 B에게 돈을 줘야 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큼의 보증 관계를 걸어놨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정은 두루두루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멀쩡한 집에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임차인 B라는 사람한테 그냥 와서 살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그 친하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표준 상식적인 수준의 월세나 전세를 받으려고는 했을 것이다. 그랬는데도 만약에 공짜로 살게 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임차인 B가 오히려 채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사하다 보면은 그 돈을 못 줄 때 이런 식의 계약 관계를 이루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입금해 줬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구체적인 정황을 좀 더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임차인 B가 보호받을 길이 없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작성을 안 했으니 저의 생각은 당연히 안타깝지만 없을 것 같다인데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소액 임차인 금액에 맞춰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놔라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네, 질문. 법원에서 이런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때 통장 거래까지 확인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법원에서는 그냥 권리관계를 신고하라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근저당권자가 선순위일 거고 만약에 전입신고를 임차인 B가 먼저 한 다음에 은행이 근저당을 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은행한테 소유자 은행이 소유자 A한테 물었을 수 있어요. 여기 전입한 B 씨는 누구냐? 그러면 그 별 사람 아니고 무상임대차예요 라고 말을 해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임대차 확인서 같은 걸 써줬다면 지금 말하는 소액 임차인 계약서를 작성해 봤자 이거는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근저당권자인 은행한테 돈을 빌린 연후에 집이 빈 상태에서 임차인 B한테 내가 들어와서 좀 살아. 그 돈 좀 이렇게 프리하게 줘도 돼. 라고 한 상황이라면, 즉, 은행의 무상 임대차라는 것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쓰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없겠지만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최우선 변제만큼은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우선 변제만큼 빠질 걸 생각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입신고가 오래 전부터 되었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 후순위 임차인이 가짜인지 아닌지 또는 진짜 계약한 임차인지 아닌지를 굳이 추정하거나 추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권리신고하면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거를 법원에서 제출받았다고 해서 뭐 통장 내역 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은행한테 임차인 B씨가 최우선 그 무상임대차인지 아닌지 신고한 적이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꼭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 뒤에서 전입해서 들어왔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하등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므로 소액 임차금에 맞춰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당연히 전입신고 시점이나 그 앞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이제 그 분명히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양쪽이 건설업하는 오래된 친구였고, 그렇다고 공짜로 살게 했을 리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그 전에 이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쓴다고 해서 오늘 날짜로 써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 당시 전입 당시에 두 분 간의 법률 관계가 형성됐을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충분히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완전 공짜인데 거짓말로 만들어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그쵸? 자,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 임차인 B씨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하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새로운 낙찰자가 들어오더라도 임차인한테 명도할 때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 그죠? 그러나 만약에 전세 수준에서 월세를 높게 책정을 하자니, 월세를 높게 책정하면은 월세에 대해서 그 소유자 A에게 미납한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정부에서 보증금을 그 최우선 변제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높으면은 당연히 유리하기보다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아니면 그냥 소액으로 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만큼 전세로만 하든가, 아니면 뭐 소액의 월세로만 책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낙찰자에게 소정의 뭐 이사비라고 해봐야 뭐 그거 가지고 뭐 몇백씩 받아 챙기는 건 도둑놈 심보고, 그때 좀 더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그 친구분한테 만약에 가짜 임차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는 거는 옳은 태도는 아니고요. 그 친구가 뭔가 계약을 했는데 단지 계약서를 못 쓰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거라면 이런 방법도 있다더라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참에 경매 공부 좀 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